자, 리더의 기술 첫 번째 강의입니다. 바로 이 명분의 법칙인데요. 이 소득이 높은 사람 대부분은 어떤 그룹에 항상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지려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많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리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하더라도 팔로워 1000명이 되면 그 1000명의 리더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리더가 되는 기술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저도 리더로 꽤나 긴 시간을 살아왔죠. 10년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많이 회고했습니다. 오늘 리더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칙을 준비했는데 그중 첫 번째로 뭘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명분의 법칙입니다. 영화 관상을 보면요, 배우 이정재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왕이 될 상이론가? 관상이라도 왕이 될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명분을 남이 만들어주든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들든 내가 반드시 리더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최악의 리더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대학교 팀플 리더가 최악의 리더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거잖아요. 리더도 의욕이 안 생기고 팀원들도 당연히 따를 의욕이 없겠죠. 반면에 내가 리더를 하기 싫어도 팀원들이 모두 내가 리더를 하길 원하면 자연스럽게 리더가 됩니다. 아니면 팀원들 모두가 원하지는 않아도 내가 리더가 되고 싶다면 리더가 될 수 있겠죠. 어떠한 명분도 없이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저는 왜 리더가 되었을까요? 솔직히 돈 때문에 했습니다. 팀원으로 영업을 할 땐 개인 영업으로 벌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잠을 안 자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월 3천만 원 이상 달성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또 한 3년을 그렇게 매일 쉬지 않고 달려오니까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기도 했고요. 그러던 와중에 팀장, 지점장, 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번 기회에 내가 더 성장을 해야겠다 싶어서 관리자로 도전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요, 5명의 리더였다가 그 다음은 20명, 그 다음은 50명. 물론 그 와중에 실패해서 밑바닥으로 내려갔기도 했었지만 다시 부활해서 현재는 800명의 리더가 되어 있죠.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뭔가요? 돈인가요? 야망인가요? 아니면 자아 효능감? 타인의 인정? 성장? 권력? 내가 리더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 되고 싶은 이유를 반드시 말할 수 있어야 여러분도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리더라기에 너무나 억지스러운 마음이 든다면 그냥 과감하게 하지 마세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겁니다. 자, 두 번째, 북극성의 법칙입니다. 옛날 나침반도 없던 시절 우리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 길을 잃게 되면 이 밤하늘의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모든 조직은요, 이처럼 늘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해를 시작한다고 치면 이 목적 없이 그냥 바다 위를 떠들진 않잖아요. 늘 방향이 있고 도착해야 하는 목적지, 지점이 있습니다. 리더는 늘 그 방향을 제시하고 같은 배에 탄 선원들을 다독이면서 거의 다 왔다.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 파도가 크게 불고 있으니 잠시 멈췄다 가야 한다 등 이렇게 알려줘야 그 목표 지점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선원들이 좌절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선장이 동쪽 방향이라고 진짜 몇 날 며칠을 죽어라 노를 저면서 갔는데, 그러다가 한 번쯤 와서 선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미안하다.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었어! 라고 하면 선원들은 아마 멘탈이 나가고 그 선장을 배에서 쫓아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리더, 이 선장은 선원들에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멀어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정확하다면 언젠가 도착한다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원들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낼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팀원들에게 정확한 목표, 제대로 된 목표를 알려주고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왔는지 계속 피드백 알려주면서 팀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의 목표가 팀 실적 전월 대비 1.5배 증가시키기라고 정했습니다. 그럼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매주마다
우리가 그 1.5배 증가를 위해 현재 몇 퍼센트 정도 왔는지, 얼마만큼의 노력이 더 필요한지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이런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한 월 목표를 잡으셔야 합니다. 거의 10배 정도로 과한 목표를 잡으세요. 들었을 때 설레고 와! 할 정도의 목표를요. 근데 팀만의 목표를 잡는 게 아니라 팀원들의 목표도 같이 잡아줘야 합니다. 개인의 목표와 팀의 목표는 언제나 방향이 같아야만 합니다. 또한 그 목표는 한 번 정하면 완전 바꿀 수 없는 게 아니라 조금씩 유연하게 바꾸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자주 바꾸면 신뢰를 잃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월 목표를 이루려면 이번 주에는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지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해야겠죠. 세 번째로 한 달이 지나면 그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체크하는데 아마 워낙 과한 목표였기 때문에 실패했을 확률이 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실패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마시고 지난달에 비해서 우리가 얼만큼 성장했는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역성장만 안 하면 됩니다. 한 달에 1%씩만 올라도 1년이면 12%, 2년이면 24%나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길게 마라톤처럼 생각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목표를 달성했나 보다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세 번째, 동기부여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 북극성의 법칙에서 목표가 있어야 팀원들이 그 방향을 알고 따라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칙은요,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한 법칙입니다. 아니, 왜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되는데, 왜 네가 가자고 한 방향으로 내가 가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팀원들을 끊임없이 동기부여 시켜줘야 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이 강한 자극이나 동기부여를 받았다고 해도 과연 며칠이나 갈 수 있을까요? 제 경험상 일주일 갑니다. 팀원들에게 끊임없이 이걸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속 설득해줘야 합니다. 귀찮고 바빠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동기부여가 없으면 3개월 안에 대부분 포기하고 뛰쳐나갈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언제 이 동기부여를 받게 될까요? 돈을 아주 많이 벌게 되면 동기부여가 될까요? 제 경험상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 동기부여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돈으로 동기부여를 하려면 진짜 많은 돈이 꾸준하게 들어와야 동기부여가 됩니다. 근데 팀원들에게 그런 돈을 계속 줄 수 있진 않죠. 팀원들을 살펴보니 좀 더 나아질 때, 자신이 성장하고 내가 뭔가를 배우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 사람들은 동기부여를 받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1,000만 원을 번다고 다 동기부여가 되는 게 아니라 100만 원 벌던 사람이 2배,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차근차근 성장해 나갈 때 사람들은 재미를 느끼고 계속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행복은요, 내 삶이 조금씩 나아질 때, 개선될 때 느끼게 됩니다. 보리밥 먹던 사람이 쌀밥 먹게 되고 나물 반찬만 먹던 사람이 고기 반찬 먹을 때 행복한 거랑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팀원들이 내가 기계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끔 계속 서포트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 성장한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어떻게 줘야 할까요? 사실 팀원들의 실적을 내가 신처럼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 독서 모임을 하거나 스터디를 계속 하는 겁니다. 같이 학습을 하면서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럼 팀원들은 그 환경을 쉽게 벗어나고 싶지 않게 됩니다. 내가 더 가치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피하거나 재미없어 할 수는 없겠죠. 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원들에게 주간별로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해줘야 한다. 두 번째, 팀원들이 단순히 기계로만 느껴지지 않도록 성장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셋째, 그 성장은 실적으로 하면 좋으나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스터디 모임이나 독서 모임을 지속적으로 해서 동기부여를 만들어줘야 된다. 자, 그럼 제가 알려드린 이 세 가지 동기부여의 법칙을
기억하시고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중간 리더의 법칙입니다. 사실 이 모든 조직의 리더는 2명 이상입니다. 배에도 이 지시를 내리는 선장이 있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 항해사가 있죠. 회사에도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대표가 있으면 그걸 이제 실행하는 실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대표가 다 하면 안 될까요? 이 리더는 언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향을 봐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일을 많이 하면 오히려 팀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선장이 가판에 올라서서 일하다가 앞에 놓인 바위나 파도를 못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몰하는 겁니다.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이 실무일에 파묻혀 있으면 안 되고 최대한 실무일을 적게 하면서 팀원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방향성을 계속 살펴야 합니다. 그럼 김 단장님, 저희 팀은 저 포함 3명밖에 없는데요? 아무리 작은 조직이어도 언제나 실무를 완벽하게 담당해줄 중간 리더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느리더라도 조금씩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팀원이 5명일 때 저의 오른팔 같은 팀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자고 하면 이제 이 친구가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고 다른 팀원들을 다독여주면서 가더라고요. 그럼 어떤 사람을 이 중간 리더로 세워야 하고 어떻게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제가 주로 경험했던 사람들의 특징을 좀 보자면요. 첫 번째,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책임을 부여할 때 이 원칙은 일을 맡겼으면 내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상껏껏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체크하면 오히려 내가 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둘째, 앞으로 1, 2년 뒤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팀장으로 있다가 이후에는 지점장이 되었는데 당시 중간 리더가 제가 빠진 자리를 채워서 팀장이 되곤 하더라고요. 이미 리더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리더는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나를 서포트해주고 팀 분위기를 잘 만들어줄 중간 리더를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5번째 리더의 기술, 위임의 법칙입니다. 리더는요, 다른 거 다 못해도 이거 하나는 정말 잘해야 되는데 바로 위임입니다. 이 축구팀에서 감독이 축구 제일 못해도 되죠. 과거에도 못해도 되고 현재에도 못해도 돼요. 그런데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쓸 이 위임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리더는 야구로 치면 4번 타자가 아닙니다. 감독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훌륭한 리더란 팀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유능한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팀원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진짜 훌륭한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위임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쉽나요? 사실 그렇지가 않죠. 맡기면 잘 할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늘 불안하죠.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거 하나 팀원들에게 못 맡기고 혼자 다 해야 직성이 풀리기도 했습니다. 완벽주의자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일을 맡기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다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바로 지칩니다. 절대 오래갈 수 없어요. 저도 처음 이 위임을 시작했던 일이 이 팀원 모집 글을 쓰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혼자 다 하려다 보니까 와, 이거 진짜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라는 순간이 반드시 오더라 이겁니다. 그때가 되니까 내가 하면 물론 좀 더 퀄리티가 높긴 하겠지만 퀄리티가 조금 낮아도 회사가 운영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것이라면 그냥 맡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인간은 이 불편을 느끼지 못하면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리더는요, 너무 바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을 맡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생각할 시간이 생기고 체력이 남으니까 팀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건설적인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 위임을 잘해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키는 일이 매뉴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영상 편집을 위임한다고 했을 때 이거 좀 영상 편집해줘, 그냥 이렇게 아무런 조건과 매뉴얼 없이 시키는 게 아니라 길이는 몇 분 이내, 폰트, 색깔, 컨셉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줘야 합니다. 문장으로 적을 수 있는 일만 위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마감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없으면 한도 끝도 없이 미뤄집니다. 반드시 언제까지 완료되어야 한다라고 기한을 정해주고 중간중간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 인정과 피드백을 잘해줘야 합니다.
결과물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바로 피드백부터 주지 말고 칭찬과 우쭈쭈, 이 인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 피드백을 준 다음 다시 칭찬과 인정을 해서 계속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여섯 번째 법칙, 신뢰의 법칙입니다. 리더에게 생명과도 같은 게 뭘까요? 바로 이 조직원들의 신뢰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리더는 그냥 끝입니다. 팀의 성과를 잃는 것보다 이 팀원들의 신뢰를 잃는 게 더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 신뢰를 잃게 되면 회복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그럼 이 팀원들은 언제 리더에게 이 신뢰를 잃을까요? 첫째로 팀을 성장시킬 역량이 바로 없을 때입니다. 팀의 성장이 아주 조금이라도 계속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2경기 연속으로 패배하고 있는 축구 감독이 있어요. 여러분이 축구 선수라면 그 감독이 하는 전술이나 지시를 따르고 싶겠습니까? 안 따르고 싶겠죠? 하지만 12경기 연속으로 패배해도 따르고 싶은 감독이 있어요. 바로 매 경기마다 팀을 성장하게 만드는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지만 성장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골도 못 넣었던 팀이 지더라도 골을 넣고 진다든가 맨날 10골씩 먹던 팀이 지더라도 2골만 먹는다든가,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 리더라면 증명해야 합니다. 팀원들이 리더에게 신뢰를 잃을 때 두 번째는요, 리더가 책임을 회피할 때입니다. 사실 리더는 조금 억울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느낄 때도 그 책임은 리더가 져야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고 눈이 내리는 것도 내 잘못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결과가 안 좋았을 때 내 잘못이다라고 고백할 때 오히려 팀원들은 리더를 더 존경하고 세워줍니다. 반면 야 니들이 못해서 그래! 라고 이 책임을 팀원들에게 떠넘기는 리더라면 아무리 그게 사실이어도 그 사람을 따를 팀원은 없을 겁니다. 팀원들이 리더에게 신뢰를 잃을 때 세 번째는요, 리더가 팀원들에게 관심이 없을 때입니다. 팀원들은 기계가 아니죠. 사람이다 보니까 언제나 관심과 인정이 필요합니다. 팀원이 힘들든 말든 리더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면 그 팀에 남아있을 팀원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 주에 짧게라도 힘든 점은 없는지, 현재 무엇에 즐거움을 느끼는지, 미래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물어보면서 한 번씩은 팀원들의 현재와 미래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더 따르게 될 겁니다. 자, 일곱 번째, 일관성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리더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구글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최고의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고 그중 가장 하위에 있던 답변은 전문 지식이 뛰어난 리더였다고 합니다. 그럼 1위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일관성이 있는 리더였습니다. 능력 있는 리더, 재밌는 리더, 따뜻한 리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하게 갖춰야 할 게 바로 이 일관성입니다. 왜냐? 인간은 변수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상황을 싫어하고 불안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래가 예측 가능하면 사람들은 뭘 느끼죠? 안정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변덕스러운 사람, 여러분 좋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하기로 했던 걸 갑자기 바꾸고 변경하고 취소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기 어렵겠죠.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변덕이 심한 리더를 사람들은 믿고 따르고 좋아할 리가 절대 없습니다. 그럼 이 일관성을 갖추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통보할 때는 감정이 마른 상태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일관성이 없는 경우는 리더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원칙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팀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항상 감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팀원 전체에게 먼저 통보하기보단 이 중간 리더와 먼저 상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감정적인 리더라서 생각나면 바로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라면 팀원 전체에 통보하기 전에 이 중간 리더와 한 번의 상의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느낄 생각들을 중간 리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고 나면 이 변덕스러운 마음들도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결정했다면 아니다 싶어도 대세에 지장이 없다면 밀고 나가야 됩니다. 100% 옳은 결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10번 결정한다고 치면 10번이 100% 좋은 결정을 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번 중 5번 정도는 100%의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은 항상 후회가 남습니다. 아, 이거 할 걸. 아, 저거 할 걸. 그렇다고 다른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후회하는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결정했다면 크게 지장이 없는 단점이 있어도 굳이 번복하지 말고 계속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9번째 법칙. 의사결정 타이밍의 법칙입니다. 리더는 항상 의사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의사결정을 잘한다는 말은 올바른 결정을 한다는 말도 맞지만 결정해야 할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틀린 결정이어도 그냥 제때 하는 게 아무것도 결정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그런 뼈아픈 실수를 했던 경험이 있죠. 이 타이밍을 놓쳐서. 많은 보험 설계사들이 이 GA 대리점으로 이동을 했는데 타이밍 맞춰서 변화를 저도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 때를 놓쳐서 팀원들이 다 나가고 저 혼자 남게 되었죠.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탔어야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리더는 항상 좋은 타이밍에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언제 좋은 타이밍인지 모르니까. 그럼 이 좋은 때에 의사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첫째, 모든 결정은 3일 안에 끝냅니다. 장고 끝에 악수 둔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고민을 너무 길게 하면 온갖 경우의 수가 다 있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지고 지쳐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식의 악수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3일 7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3일이면 필요한 정보를 대부분 다 얻게 되고 심사숙고를 했다고 얘기할 만큼의 충분한 고민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꾸준하게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실행해 봅니다. 이 바람을 타려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어도 항상 사람들이 새롭게 관심을 갖는 분야라면 배워보고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틱톡이 나는 별로야. 근데 사람들이 모두 틱톡을 쓰고 열광해. 그럼 틱톡을 한번 나도 써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바람이 지금 그쪽으로 불고 있으니까 말이죠. 셋째,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주로 이 정보를 지금 앞에 계신 우리 허대리 PD님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유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유행하고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앞에 계신 우리 PD님을 통해서 또 그런 업이 전문이시다 보니까 훨씬 트렌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PD님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리더로 성공하고 싶다면 이 타이밍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째 리더의 기술, 바로 솔직함의 법칙입니다. 이 대부분의 리더는 팀원들보다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종 이 솔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분명 내가 경험하지 못하거나 모르는 분야인데 괜히 아는 척을 한다든가 팀원들에게 정확한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팀원이 상처받을까봐 솔직한 피드백을 못 주는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솔직하지 못한 모습은요, 그 당시 상황 어떻게든 모면했을지 몰라도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팀과 나에게 손해인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에도 이 좋은 리더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을 숨기면서 넘기려는 리더보다는 솔직하게 고백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리더를 우리는 더 지지하고 신뢰했습니다. 완벽하게 척척 해내는 리더보다는 실수가 있더라도 계속 솔직하게 소통하면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리더를 사람들은 더 믿고 좋아하고 따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솔직한 리더가 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그러니까 자신이 모르거나 실수한 부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반드시 있고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부족한 리더는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권위로 그 부분을 감추기 바쁘지만 지혜로운 리더는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럴 때 오히려 팀원들은 더 신뢰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팀원들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리더의 목표는 팀원이 성공하는 일입니다. 팀원들이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하게 솔직하게 그냥 피드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난을 하거나 감정을 섞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팩트 위주로 얘기를 잘 해주고 반드시 마지막엔 인정과 칭찬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팀원들과의 관계가 상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솔직함으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제자 양성의 법칙입니다. 관리자와 이 리더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는 관리자는 성장을 통제하지만 리더는 팀원들의 성장을 만든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목표는 내가 영원히 그 조직의 리더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대체할 또 다른 리더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팀원들이 조금 더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고 나 또한 더 큰 조직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더 후계자를 양성한다는 마음일 때 오히려 내가 조금 더 긴장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팀 내에 적당한 긴장이 유지되고 나태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라면 반드시 이 제자 양성에 힘쓰셔야 합니다. 그럼 제자가 성장하는데 어떤 것들을 도와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충고는 적게 하고 질문은 많이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질문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답을 찾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제가 추천하는 질문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즘 가장 고민이 뭐예요? 그러니까 일적으로 고민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현재 막혀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질문입니다. 둘째, 제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요? 좋은 리더는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들을 질문하면서 같이 해결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신뢰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지금보다 적게 일하고 더 많은 성과를 얻으려면 뭘 해야 할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누군가의 조언을 듣지 않으면 생각보다 되게 비효율적으로 일합니다. 많이 일한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팀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이 시간의 자유, 타임프리를 만들어 주는 것인데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으로 팀원들이 지금보다 적게 일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